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같이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고급 과정을 함께 할 허민수라고 합니다. 자, 오늘 배우실 내용은 고대의 경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의 경제,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의 이 경제 활동을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경우 이제 그 중앙집권 국가 체제로 이제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그 왕권이 굉장히 강화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철제 농기구를 통해서 농업 생산력도 이제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 왕의 어떤 토지 지배권도 어느 정도 이제 강화되는 이런 모습들도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때의 경제 활동을 살펴보시게 될 텐데, 보통 이제 경제 활동이라 얘기하면 이제 그 생산 분배 소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생산 활동, 고구려 백제 신라의 주 생산 활동은 이제 농업이지 않습니까? 농사였었기 때문에 농업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농업 중심의 경제 사회였었죠. 그래서 이제 철제 농기구가 사용이 되면서 생산력이 이제 증대가 되면서 토지가 이제 중요시 여겨지는. 그렇지만 그 근세라든지 또는 근대보다는 생산력이 아직까지는 좀 낮은 단계였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토사상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왕토사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왕토사상은 그 관념적인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의 모든 땅은 왕의 소유다. 그래서 국가에서 거주하는 이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이제 경작을 하고 이제 세금을 이제 갖다 바치는 이런 사상이 바로 이제 그 왕토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왕이 그 땅을 소유를 해서 직접 경작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경작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유는 이제 아무래도 일반 농민이라든지 또는 귀족들이 실질적인 그 소유권을 행사를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 왕토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세금을 수취한다거나 또는 노동력을 징발한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그 행동을 했었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왕토사상이 있었지만 개인 소유의 토지가 분명히 존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귀족 중심의 경제 활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귀족 중심. 귀족들이 이제 그 왕 밑에 이제 관료로서 이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왕 밑에 이제 관료로서 가게 되면서 이 관직의 복무에 대한 대가로서 왕으로부터 이제 토지를 지급을 받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토지가, 대표적인 토지가 이제 신라시대 같은 경우 시급이라든지 또는 노급 또는 관료전, 이런 토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토지들은 그 땅에 대한 경작권, 그러니까 소유권을 행사한 토지가 아니라 그 땅에 대해서 세금을 수취하거나 또는 노동력을 징발하는 권리를 가진 토지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시급 노급 관료전에 대해서 이제 뒷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 어쨌든 이 시급과 노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 거기다 이제 노동력 징발권, 그 다음에 곡물, 그러니까 특산물까지 이제 같이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관료전 같은 경우는 이 수조권, 그러니까 토지에서 나오는 이 세금이죠. 이 수조권만 행사할 수 있는 그 토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족 중심의 어떤 경제 활동이 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산업 활동을 보시게 될 텐데요. 고구려는 쟁기가래가 일찍부터 시작이 됐었고, 4세기경부터 고구려의 지형과 풍토에 맞는 보습, 그러니까 이제 밭을 일구는 이제 그 농기구가 되겠죠. 근데 백제는 4, 5세기경에 발전했었다. 그리고 수리시설이 김제에 가게 되면 이 벽골제라는 이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이 삼한시대부터 내려져 오는 대표적인 그 수리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천에도 의림지가 있고, 그 다음에 밀양에도 수산제라는 이 수리시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한시대 때부터 논농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수리시설로서 이제 그 저수지로서 이제 그 농사 짓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제 농기구를 개량해서 농농사를 발전시켰다. 그 다음에 신라는 5, 6세기경에 이 지증왕 때에 무경을 최초로 실시를 하게 되죠. 무경이 뭐냐면 이제 그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가는 거예요. 무경.
그러니까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가기 때문에 노동력이 사람이 좀 덜 필요하잖아요. 덜 필요해도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경의 실시는 농업 생산력, 그러니까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력이 어느 정도 이제 증가하게 되는 그 모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경이 실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리 시설이 발달하게 되면서 맹류, 그러니까 이제 보리 종류를 얘기하죠. 보리 종류의 그 농업에서 이제 그 쌀 중심의 농업의 형태로 이제 전환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그 시비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거름을 주거나 또는 비료를 이제 밭에다 또는 논에다 이제 줌으로 인해서 이제 그 토지의 영양분을 이제 주는 이런 제도가 이런 그 농법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휴한 농법을 이제 주로 사용을 했었어요. 휴한 농법. 그러니까 휴한 농법이 무슨 개념이냐면 토지를 놀리는 거예요. 토지를 놀리는 농법이다. 그러니까 한 해 농사를 짓고 나서 그 이듬해에 농사를 짓지 않거나 또는 2년, 3년 정도씩 토지를 묵히는 제도. 자, 이런 제도를 휴한 농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생산력이 비교적 높지가 않았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세금을 수취를 할 때에 그 토지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수취하는 그 비중보다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그러니까 인두세의 비중이 비교적 높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휴한 농법을 사용했었고요. 철제 농기구 마찬가지로 신라도 쟁기, 호미, 보습, 따비, 납 이런 농기구들도 사용했었겠죠. 노동력이 절감이 되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1인당 경지 면적은 점점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지 재산이 굉장히 확대가 되면서 특히 이제 가진 자들, 이 귀족들이 어떤 부를 축적하게 되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 토지가 사용이 되게 되는 이런 모습도 이제 나중에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또는 관청 수공업이 중심이 되었었죠. 관청 수공업, 그러니까 관에서 국가에서 직접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금은 세공품이라든지 또는 나전 칠기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이제 관에서 직접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수공업품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신라 14부 중에 하나였었던 이 공장부가 있게 되는데요. 공장부에서 이런 수공업을 담당을 했었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업활동은 신라 시대 때 상업활동은 이제 그 수도에서만 주로 형성이 되었었는데, 그 소집 아랫간 때의 경주 지역의 그 동시라는 이 시장이 상서 시장이 최초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동시라는 이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이 관청, 관리 감독하기 위한 관청을 따로 설치를 했었죠. 그 관청이 바로 동시전이 되겠습니다. 지중왕 때에 이 동시전이 설치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통일신라 이후에 서시라든지 또는 남시와 같은 시장도 경주 내에 설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을 관리하는 서시전이라든지 남시전과 같은 이 관청도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시전과 남시전이 그래서 참고로 695년에 효소왕 때에 설치가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역 같은 경우는 중개무역을 통해서 독점하던 낙랑이 멸망하는 4세기 이후에 이제 발달하게 되는데요. 고구려는 남북주민 북방 유목민족과 교류를 했었겠죠.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또 가깝기 때문에. 신라 같은 경우는 백제 같은 경우는 남중국, 특히 무령왕 때 양나라와 굉장히 교류가 활발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외나라와 이제 교역을 했었고, 외나라에 이제 불교도 전파해주고, 칠지도도 화살하고, 앞전에 우리 배웠었지 않습니까? 황해의 해상무역을 장을 했었다. 신라는 신라는 초기에 이제 고구려 백제에 의존을 해서 이제 중국과 교류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가로막혀서 중국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고구려의 그 전진과 신라 사신이 최초로 이제 교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신라 사신 위두가 이제 중국의 전진을 파견되어서 이 고구려가 중간에서 통역을 했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양나라와 신라가 이제 양나라의 신라 사신을 파견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백제 무령왕 때 파견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중간에서 백제가 또 통역을 해주었었다. 통역을 하게 되는데
백제와 신라인, 고구려와 신라인 사이에는 뭐 통역이 필요 없었으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인들은 아마도 그 비슷한 언어를,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었나라는 추측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고구려, 백제 의존해서 중국과 통교를 했었고,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는 당항성을 통해서 직접 교역을 이제 나중에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진흥왕 때 한강 하류 지역을 이제 백제를 배반하면서 한강 유역을 이제 차지하지 않습니까? 자, 553년 이후에. 자, 그리고 서역과 무역을 했었다. 황남대총, 그 경주에 이제 황남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서 발견된 그 무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그 무덤 안에서 이제 그 서역, 그러니까 이슬람 지역 또는 뭐 로마 지역에서 그 유행하는 그 유리병이 이제 발견이 되었었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처용가, 그래서 뭐 처용이라는 그 이슬람 뭐 상인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이 처용이 이제 그 잠을 자려고 이제 집에 들어와 보니까 뭐 발이 이제 뭐 4개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자, 이걸 통해서 그 신라의 그 경주 지역이 이 서역 지역과 굉장히 교류를 많이 했었구나라는 걸 이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경주에서도 이제 그 남쪽 지역인 그 울산 있지 않습니까? 울산에서 그 서역 지역과 교류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수취체제는 뭐 생산력이 낮았기 때문에 토지세보다는 인두세 위주로 이제 세금을 이제 거두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징세 기준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했었다. 자, 지방에 촌주를 매개로 해서 이제 그 사람의 수 인두세와 호를 기준으로 해서 곡식과 특산물을 징수했었다. 그래서 축성이나 제방 등의 부역에 노동력을 뭐 동원을 했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세금의 징수 방법이 이렇게 나와요. 뭐 조세가 있고, 고대 사회에서는 조세가 있고, 자, 공납이 있고, 자, 역이라는 이 세금 제도가 있습니다. 조세, 공납, 역. 조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토지에, 자, 토지에 붙이는 이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요 공납 같은 경우는 이제 가호에, 그러니까 집집마다 붙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세, 그러니까 사람의, 그러니까 지금으로 해석하면 뭐 주민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사람 한 명당 붙이는 세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세, 공납, 역,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취체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이 조세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 조세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돼요. 상호, 그 다음에 중호, 그 다음에 자, 하호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자, 재산 소유 정도에 따라서 상호, 중호, 하호로 이제 구분을 하게 돼요. 재산이 많이 소유하게 되면 상호가 되겠죠? 재산이 적으면 이제 하호가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 상호, 중호, 하호는 토지가 많이 가지면 이제 재산이 많으니까 상호가 되겠고, 토지가 적으면 이제 재산이 없게 되니까 하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세금을 차등적으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호 같은 경우는 곡식을, 한 섬을 뭐 지금으로 해석하면 쌀 2가마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그리고 중호 같은 경우는 7말, 하호는 5말을 부과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쌀 10마리, 그러니까 곡식 10말이 한 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말 같은 경우는 2분의 1 섬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취체제를 이제 그 토지세를 이제 부과를 했었고요. 근데 공납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뭐 그 지역에서 특산물을 이제 부과를 했었겠죠. 특산물을 이제 부과를 했었고, 인세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인세는 이제 또는 요역이라든지 또는 뭐 여역이라는 여역이 아니라 또 군역에다가 이제 또 여기다 해서 이제 인두세, 자, 사람 머리에다 이제 붙이는 세금, 그러니까 인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역은 이제 뭐 축성이라든지 뭐 성을 쌓는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공사 현장에 이제 파견하는 이 요역이 되겠고, 군역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사를 이야기하겠죠. 군대에 이제 파견이 되는. 자, 그리고 인두세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주민세의 어떤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15세 이상,
자, 고대 사회에서는 자, 이 15세 이상의 그 정남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요역이라든지 군역을 이제 부과했었다라는 걸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인두스에는 뭐 남녀 관계없이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부과하는 형태로 이제 했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 여기서는 한 섬 5말 5마리잖아요. 근데 인두스에는 어떻게 들어가게 되냐면, 자, 인두스에는 이제 포목이 그러니까 삼배와 무명이 되겠죠? 포목이 5필. 5필을 부과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곡식을 5섬을 부과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 한 명당 세금을 이렇게 많이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토지세는 한 섬밖에 안 되잖아요. 상호라도 한 섬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주민세, 인두세 같은 경우는, 자, 재산 소유와 관계없이 무조건 5필, 그리고 이제 5섬을 이제 부과를 하게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자, 이로 인해서 토지세보다는 인세의 비중이 높았던 사회가 바로 고대 사회였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근세라든지 뭐 근대로 접어오게 되면서 그 국가에서 세금을 수취하는 데 있어서 인세의 비중보다는 토지세의 비중이 점점 더 확대가 되거든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재산에 따라 호를 뭐 상, 중, 하호로 이제 분류를 하고요. 인두세를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포목 5필, 곡식 5섬. 그러니까 조보다 이 토지세, 조보다는 비중이 여기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15세 이상의 정남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격을 부담했었다. 여격에는 뭐 요역이 있고 군역이 있었다. 뭐 성막이나 궁실이나 제단이나 제방 축조 등의 동원이 되어서 주로 2월과 7월에 농한기에 이용을 했었고, 군역은 삼국의 전쟁이 굉장히 빈번한 관계로 일반민들에게도 부과의 대상이 되었었다. 복무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었었고 9년 단위로 증발이 되었었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참고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참고자료에 보면, 자, 이 유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유인이라는 개념이 있죠? 유인은 뭐냐면, 이제 특히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는, 특히 고구려 북방 지역에서는 유목민들이 주로 이제 거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유목민들은 정해진 땅이 없이 여기저기 흩어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세금을 부과를 하는데, 그들에게는 이제 그리고 이제 그들의 삶의 수준이 좀 비교적 좀 낮았었어요. 생산력이 아무래도 농업보다는 좀 떨어지는 유목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빈민층이라고 이제 보통 해석을 하게 되면 되는데, 이들 같은 경우는 이 인세 있지 않습니까? 인세를 3년에 한 번씩 수취를 하게 돼요. 3년에 한 번씩 이 유인들 10명을 모아서 포 있지 않습니까? 포 한 필을 납부하는 형태. 그래서 이 유인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배려를 해줬었거나 국가에서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참고자료를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래서 세는 포목 5필에 곡식 5섬이다. 유인은 3년에 한 번씩 내는데 10사람이 세포 한 필만 낸다. 그죠? 굉장히 세금 부담이 굉장히 낮았었죠. 자, 이걸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통일신라의 경제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 자, 통일신라 이후는 아무래도 영토가 굉장히 넓었겠죠? 넓다 보니까, 많은 농민들을 이제 지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피정복민과의 갈등을 해소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사회 안정을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인 개혁을 또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좀 줄여주었었어요. 그래서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 있지 않습니까?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도 통일신라 이후에, 자, 통일신라 이후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도 이제 10분의 1세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세가 그래서 이제 뭐 중세, 근세, 근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이 토지의 세금으로, 부과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통일 이전에는 거의 토지세가 한 4분의 1세 정도, 그 정도였다, 또는 그 이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적으로. 자, 곡물은 이제 촌락 단위로 그 지역의 특산물을 이제 수출을 했었겠죠. 촌락 단위로. 촌락에다가 세금을 이제 부과를 하는 거예요. 너네 마을은 뭐 사과가 많이 나와. 너네 마을 사과, 20박스, 갖다 바쳐. 이런 식으로.
자, 역은 뭐 군역과 요역이 있죠. 그러니까 그 고대 삼국 사회에서는 15세 이상이었었지 않습니까? 근데 통일신라 이후에서는 16세 이상. 16세 이상으로 그 역의 부담이 좀 16세에서 60세로 이제 좀 축소가 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왕토 사상에 근거해서 이제 뭐 구율 정책이 강화되고 이 정전이 지급이 돼요. 722년 이 성덕왕 때에 정전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농민들이 토지를 소유를 해서 이제 농사를 짓는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이제 뭐 시급이 이제 나오게 되죠? 시급이 나오게 되고, 이제 노급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료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시급은 뭐냐면, 왕족이나 또는 공신들에게 나눠준 토지를 이야기해요. 노급은 뭐냐면, 이 관료들에게, 복무의 대가로, 관직 관료들에게 복무의 대가로 지급이 되는 게 이 노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라 사회에서는 이 시급, 김유신에게 시급 500호를 하사를 하였다, 이런 기록들도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왕족이나 또는 공신들, 국가에 큰 공을 세운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귀족들에게 나눠준 토지를 시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급은 관직의 복무의 대가로 나눠준 토지를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귀족들이 많이 이 노급을 가지고 있었겠죠. 특히 진골 귀족들이. 어쨌든 그래서 시급과 노급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관료전이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관료전이라는 개념. 앞전에 우리가 설명드렸었는데, 통일신라 이후에 이 신문왕 때에 그 관료전은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노급이 폐지가 되었었죠. 폐지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성동왕 때 이제 정전이 지급이 되었었고, 다시 노급이 부활을 했었죠. 이게 689년에 722년에 이게 이제 그 757년에 각각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신라 중대 사회에서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가 이게 신문왕 때거든요. 신문왕 때가 되겠고, 정전 지급이 이제 성동왕 때가 되겠고, 네, 노급 부활이 이제 경동왕 때. 그러니까 관료전과 노급 같은 경우는 특히 노급은 뭐냐면, 자, 토지세 더하기, 그 다음에 노동력 증발, 그 다음에 곡물 증발까지 거둘 수 있는 토지를 이제 노급이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관료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노동력만 증발할 수 있는 권리 있지 않습니까? 노동력이 아니라 조세, 그러니까 토지세만 증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게 저희 노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료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신문왕 때. 그러면 왕권 강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또 성동왕 때에 정전이 지급이 돼요. 기존의 농민들이 가지고 경작을 하던 이 사유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그 사유지를 성동왕이 기존에 있는 땅을 추인을 하는 정도였었다, 아니면 또 새로운 영토를 이제 나눠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 정전이 지급이 되면서 이 농민들로부터 토지 지배를 왕이 강화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성동왕 때 정전 지급 같은 경우는 왕권 강화의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노급이 다시 부활을 했어요. 노급이 귀족들의 반발로 인해서 이제 부활이 됐죠, 경동왕 때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신라 중대 사회 때에 왕권이 굉장히 강했었다가 귀족들이 반발로 왕권이 점점 약해지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급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국가의 지방 제도인 주군제의 틀 속에서 이제 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영토를 확장하지 않습니까? 신라 영토가 가야도 정복하고 백제도 정복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존에 다스리고 있었던 그 지방 토착 세력 있지 않습니까? 토착 세력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을 추인하는 정도, 그래서 지역 지배를 인정하는 정도였었는데, 이 시급이 나중에는 직접 그 호수를 계산을 해서 그 특정 인물에게 이제 수여를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게 돼요. 통일신라 이후에. 아시겠죠?
그래서 왕실의 성원이나 뭐 대공신 등 특정 인사에게 한정하여 내려준 특별 급여제다. 뭐 그러니까 뭐 보너스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급 같은 경우는. 자, 노급은 국가가 일정 지역의 백성과 토지에 대한 사적 기득권을 귀족 관리에게 공인한 토지다.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노동력 징발권, 그리고 뭐 공납, 공납 수치권까지 굉장히 어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노급이죠. 노급에 있는 백성들을 자기 사병으로 또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권을 위협하는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료전이 지급이 되고 노급 폐지했다. 신문왕때에 왕권 강화의 책의 일환으로서, 자, 수조권을 인정한 세조,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그 기존의 노급의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노급의 주인이 그 수출했었던 이 토지세를 국가가 직접 거두어서 이제 그 기존의 노급주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해석하면 뭐 예를 들면 뭐 관수관급제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관수관급, 그러니까 토지에서 세금을 국가가 거두어서 그 세금을 이제 관리에게 나눠주는 녹봉의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료들의 농민에 대한 지배 억제를 목적으로, 자, 관료전 지급과 노급을 폐지했었다. 자, 근데 정전이 지급이 됐었죠. 자, 왕토 사상에 근거해서 백성이 토지 소유권을 인정했었다. 자, 이 민정문서가 이제 나중에 또 등장하게 되는데, 그 민정문서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민정문서에 나타나는 연수유전과 연수유답. 그러니까 연이 받아서 소유한 토지, 연수유전이에요. 연이 받아서 소유한 이 농지, 연수유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밭이고 답은 이제 뭐 논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연이 받아서, 가구가 받아서 소유한 토지라고 보시면 돼요. 연은 이제 굴뚝연이기 때문에 한 집집마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급 부활, 경동왕 시기 때 노급이 부활됐었죠. 네, 신라 하대, 자, 장원이 발생합니다. 호족화, 국가가 그 장원이 발생해서 귀족들이, 특히 이제 지방 호족들이 엄청난 이 토지를 이제 수요를 하게 돼요. 그로 인해서 신라의 왕실 자체가 이제 위태로운,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목장이나 뭐 고리되었던 뭐 성행을 했었고, 자, 노급이 뭐 말씀드린 대로 부활했었죠. 사원의 면세전, 이 절들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또 사원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그 신라 사회에서는 또 국가 재정이 또 축소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 귀족의 향락생활, 금입택, 집집마다 금을 입혀요. 실제로 경주에서 금입택이 굉장히 많이 유행했었다고 얘기해요. 특히 이제 신라 하대 때. 그래서 엄청난 사치 생활을 했음을 알 수가 있죠. 사절유택, 그러니까 사계절마다 놀 수 있는 이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안압지, 뭐 경주에 가게 되면 있는 그 연못을 이제 안압지죠. 여기서 이제 귀족들이 놀던 뭐 놀이터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라 하대 때는 그래서 사치가 굉장히 만연했었다. 그 오른쪽에 뭐 관료전과 노급의 비교를 하고 해석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참고적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민정문서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민정문서. 자, 신라 토지 장적이라고 얘기하고, 신라 장적이라고 얘기하고, 신라 시대 때의 토지 지배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이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 1933년에 자, 1933년에 일본의 그 동대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동대사라는 이 절에 그 정창원이라는 일본 왕실의 그 보물 창고가 있었어요. 일본 왕실의 보물 창고에서 이제 그 민정 문서가 최초로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정 문서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니까, 이제 그 민정 문서가 이제 그 755년 뭐 병덕왕 때라든지 또는 뭐 815년 뭐 헌덕왕 때에 작성이 된 문서다라고 이제 보통 해석을 하는데, 이 청주 지역이에요. 청주는 이제 서원경이죠. 서원경. 그러니까 구주 오서경의 그 오서경의 하나가 이 서원경이지 않습니까? 이 서원경에서 발견된 문서라고 이제 서원경의 그 촌락의 상황을 알려주는 그 문서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라지촌, 사해점촌, 그다음에 이름을 알 수 없는 두 개의 마을, 두 개의 촌, 이렇게 해서 네 개의 촌의 어떤 인구라든지 가호라든지 또는 뭐 소나 말이라든지 소나 말의 어떤 그 숫자라든지
아니면 뭐 뽕나무라든지 잣나무라든지 호두나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수목이라든지 이런 토지 결수라든지 자 이런 것을 자 3년에 매년 조사를 해서 3년에 한 번씩 자 이렇게 문서로 작성하게 하는 자 이게 바로 이제 민정문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서원경이 4개 촌이었었다. 그래서 뭐 조사 주체는 그 지역의 촌주가 직접 조사를 해요. 촌주가 조사를 해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3년마다 문서를 작성하면은 자 촌의 연수, 가호수를 얘기하죠. 연수니까 인구수, 우마수, 토지 면적, 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 수의 증감을 3년마다 이제 조사를 했었다. 근데 민정문서는 그 이전 민정문서 755년 또는 뭐 815년에 만들어진 문서다라고 이제 보통 추정을 하는데 사실 그 이전에 722년에 그 정전이 지급이 되잖아요. 정전이 722년에 지급이 되잖아요. 정전이 지급이 되고 난 이후에 이 민정문서에 나와 있는 그 연수유답을 그래서 그 정전 지급 이후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연수유답 같은 경우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 인구와 가호가 되겠습니다. 인구와 가호. 자 인구는 어떻게 나누게 되냐면 자 연령별.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령별로 나누게 되고 남녀별로 이제 구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연령별로 해서 6등급으로 연령별 남녀별로 해서 6등급으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호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수 가호마다 인구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호마다 인구수에 따라서 9등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상상호가 있고 뭐 상중호가 있고 그다음에 상하호가 있고 그다음에 중상호, 중중호, 그다음에 중하호, 그다음에 하상호, 하중호, 하하호 이런 식으로 해서 하하호까지 9등으로 구분을 해 놓았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인구수는 자 6등급으로 구분을 해 놓았고 그다음에 가호수는 9등으로 구분을 해 놓았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등급이 되겠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뭐 저기 소자가 있고 추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자가 있고 정이 있고 그 다음에 제공이 있고 노공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소자, 추자, 조자, 정, 제공 그 다음에 노공 같은 경우는 남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자를 얘기하는 게 소여자, 추여자, 조여자, 정녀 그 다음에 제모, 노모 이런 식으로 해서 남녀로도 이제 구분을 해 놓았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대별로 6등급 남녀별로 이렇게 구분해 놓았다는 거 이게 중요한 특징이 되겠는데 특히 정 있지 않습니까? 이 정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6세에서 보통 한 57세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 정이 국가에 대한 어떤 부역이라든지 어떤 세금을 납부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의 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인구수에 따라 9등으로 이제 분류를 해 놓았었고, 직계가족 외의 인원을 포함한 호가 존재를 했었는데, 호당 평균 인구수가 1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호당 평균 인구수가 10명이 넘는 게, 왼쪽에 보시면 이제 가촌락을 한번 보세요. 가촌락 보시면 호수가 이제 10집이지 않습니까? 10집인데, 인구수는 뭐 142명이에요. 그러니까 각 호마다 보통 한 14명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뭐 밑에는 뭐 한 10명이 좀 안 되고, 그 밑에도 10명이 좀 안 되고, 라 같은 경우는 10명이 살짝 좀 넘는, 그냥 각 호마다 평균 인구수가 한 10명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녀별 연령별로 이제 구분해서 6등급으로 구분해놓고, 그 다음에 노비의 노동력은 이제 부차적으로, 별도로 이제 작성을 해 놓았었어요. 작성을 해 놓았었고, 그 다음에, 정남 같은 경우는 뭐 20세, 여기 책에는 20세로 나와 있는데, 보통 16세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16세 이상의 장정으로 국가로부터 구분전을 받고 요역에 참가하는 사람. 요역은 이제 국가의 어떤 축성이라든지 뭐 궁궐을 짓는데 동원이 되는 이 노동력을 얘기하죠. 자, 조자는 뭐 정남을 도울 15세 이상의 뭐 남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공은 요역을 면제받는 뭐 60세 이상.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해서 58세 이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60세 이상의 연령층이다.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나이대는
자, 16세에서 뭐 57세 또는 뭐 60세까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노비는 이제 수가 굉장히 좀 적어요. 인구수에 비해서 노비 수가 굉장히 좀 적습니다. 그래서 노비가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그 비중이 좀 낮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수가 적은 것으로 보아서 생산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좀 작았었다. 그 다음에 일반 백성이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뭐 이런 모습들도 이제 나타났었다. 그 민족문서에 보게 되면 그 3년마다 이 변동된 숫자도 이제 기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서 작성하는 목적은 뭐 토지와 노동력, 생산자원을 파악을 해서 백성들로부터 뭐 조세라든지 여격이라든지 또는 뭐 곡물 이런 걸 수취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족문서의 토지조사는 이제 결부제로 이제 파악을 해요. 결부제. 토지에서 생산력, 토지에서 얼마만큼 생산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토지 단위를 설정하게 되거든요. 뭐 몇 결, 뭐 3결이니 4결이니 뭐 이런 걸 설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결부속파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볏짐을 뭐 한 주먹을 쥐었을 때 1파, 그게 이제 10파가 되면 1속, 1속이 되고, 그게 10속이 되면 1부가 되겠습니다. 근데 1부가 이제 100부가 되면 이제 그 1결이 되는데, 100부만큼 생산이 되는 토지, 그러니까 그 토지를 이제 그 1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토지를 파악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확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토지를 파악을 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누게 돼요. 민족문서에 보게 되면 토지가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냐면, 자, 연수유답이 있습니다. 자, 연수유답 또는 뭐 전, 그 다음에 뭐 촌주유답, 그 다음에 뭐 내시령답, 그 다음에 뭐 권모답, 또는 뭐 마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내시령답과 권모답, 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유지라고 보시면 돼요. 공유지고, 이제 연수유답과 촌주유답은 사유지. 자, 사유지, 그러니까 민전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연수유답 같은 경우는 백성들이 받아서 소유한 토지다. 그래서 이제 신라시대 722년에 이제 그 정전을 지급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전으로 보통 해석을 해요. 연수유답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촌주 같은 경우는 이 촌주라는 이 직역의 복무의 대가로 국가가 이 촌주에게 이제 지급이 된 토지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촌주유답은 뭐 수조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촌주가 직접 토지를 소유하면서 세금도 수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가에다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뭐 이런 면세지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촌주유답은 연수유답 전에 이제 포함이 되는 그 토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내시령이라는 그 관직이 있었나 봐요. 내시령이라는 관직에게 지급이 된 토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수조권이 설정이 된 토지인데, 공유지이기 때문에 이 공유지에서 이제 그 농사를 짓는 농민들 같은 경우는 세금을 이제 뭐 4분의 1을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유지는 이제 10분의 1을 납부를 하게 되고, 공유지는 이제 4분의 1을 납부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뭐 권모답 같은 경우는 그 마을의 주민들이 권모답에서 이제 공동으로 생산해서 그 토지를 전부 다 국가에다 갖다 바치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좀 수탈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토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격의 대가로서 이 권모답에서 백성들이 이제 농업 활동을 하는, 마저는 이제 뭐 삼배밭을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그래서 공유지와 사유지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 용도에 따라서 답전, 마전으로 구분했었다. 답은 이제 논을 얘기하고, 전은 이제 밭을 얘기하죠. 마전은 이제 삼배밭을 이야기하고, 귀속 관계에 따라서 연수유답은 이제 백성들이 가지고 있고, 촌주유답은 촌주가 가지고 있겠죠. 촌주가 가지고 있는데 촌주에게 그 수조권이 설정이 되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촌주유답은 면세지다. 국가에다 세금을 안 내도 되는 토지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모답은 이제 백성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고,
이제 거기서 이제 수확되는 수확량은 전부 다 이제 국가가 가져가는 여격의 대가로서 했었던 토지다. 내시령답이 있어. 내시령답은 이제 내시령이라는 관리가 이 지역에 직접 파견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뭐 사라지촌이니 뭐 사회점촌 뭐 이름 말씀드린 두 개의 촌에다가 이제 파견이 되어서 경장을 했었던.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수조권을 행사했었던 그 토지다. 마전도 마찬가지죠. 마전도 이제 공유지로서 이제 그 수조권을 행사하는 뭐 이런 토지다. 자, 독립적으로 경작을 하게 되는 연수유답이 있었고, 공동으로 경작을 하는 촌주유답, 관모답, 내시령답, 마전이 있었는데, 공동으로 경작하는 이 토지 같은 경우는 국가에다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는 이런 토지다.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땅이기 때문에 국가 땅을 빌려서 이제 경작을 짓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수치 방식은 자연촌을 단위로 해서 조세를 수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촌 한 4개가 모여서 이제 지역촌이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연촌 4개. 그래서 이 자연촌 4개의 이 뭐 촌장들이 있겠죠. 촌주들이 어쨌든 인구라든지 가오라든지 뭐 소마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걸 이제 조사를 해서 작성을 했었다. 자, 내시령 답은 공유지에 이제 뭐 수조권이 설정이 되어서 이제 그 수치를 했었다라는 걸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목에서 보게 되면 이제 연수유답, 농민이 토지 소유의 주체가 되죠. 민전이 되겠죠. 그래서 그 땅에서 생산을 해서 한 10분의 1세를 이제 납부를 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촌주유답은 4개의 자연촌 가운데 한 곳에서만 있어요. 존재를 해요. 한 곳에서만. 그래서 이거 한 곳에서만 있었다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4개의 이 자연촌에서 하나의 대표의 촌주가 있었다는 얘기는 4개의 마을을 대표하는 하나의 촌주다라는 걸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수유답에 포함되어 있는 뭐 관료전이다. 촌주유답은 알겠죠? 그러니까 관료전이기 때문에 뭐 세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모답은 뭐 국가의 관유지, 내시령답은 관료에게 주는 관료전을 추정한다. 산업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전농업과 목축이 발달했다. 그래서 1에서 3년 정도 이제 휴경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수전농업이라는 얘기는 논농사를 얘기하죠. 논농사와 이제 뭐 목축이 발달했다. 차를 재배했었다. 수공업은 뭐 관청수공업, 민간수공업, 뭐 독자적 수공업, 공중수공업, 사원수공업, 이런 수공업이 있었다. 라는 거. 자,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 이후에 그 상업활동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 후 동시 이후에 서시와 남시가 설치가 되었었다고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었죠. 그래서 이 주나 소경 같은 지방의 중심지 혹은 교통의 요지에 뭐 시장이 또 형성이 되었었고, 그 교환 수단으로서 포와 미곡, 그러니까 쌀이 되겠죠. 이 쌀이 주로 이제 사용이 되었었다. 화폐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뭐 이런 식의 교환 수단이 주로 사용이 되었었다. 그 다음에 역참제도가 경도왕 때에 새로 이제 뭐 개편이 되었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마차가 주로 이제 사용이 되었었고요. 자, 통일신라의 대외무역은 이제 당나라와 주로 무역을 했었겠죠. 그래서 뭐 공무역과 이제 사무역이 이제 발달하게 되는데, 그래서 남양만을 거쳐서 이제 산둥반도로 연결되는 등저우 지역으로 연결되는 이런 무역로가 있었고, 그다음에 전라남도 영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상하이로 연결되는 무역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청해진이라든지 또는 뭐 영암이라든지 당성진, 울산함, 특히 울산함 같은 경우 이슬람 상인이 굉장히 많이 교류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수출품으로 뭐 배라든지 뭐 해표피, 그러니까 뭐 바다표범 가죽을 얘기하죠. 뭐 인삼, 금은 세공품이 대표적인 수출품이었었다. 그 다음에 비단책, 사치품 이런 게 수입품이었었다. 그 다음에 뭐 국외기관, 산둥반도에 가게 되면 이제 그 양칭한 하류일 때 이제 그 국외기관이 설치가 되는데, 뭐 신라방이라든지, 자, 신라방, 자, 신라소, 신라원, 뭐 신라관, 뭐 이렇게 있었다고 얘기해요. 신라방, 신라인들의 마을,
신라인들을 위한 마을, 신라인들을 위한 뭐 관청, 여기는 뭐 사원, 신라인들을 위한 숙박, 뭐 여관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시설들이 산둥반도를 중심으로 있었다라는 거, 신라인들과 그래서 당나라 간의 교류가 굉장히 빈번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라원 같은 경우는 장보고의 적산 버퍼원이 적산 지역의 이 버퍼원이라는 이 사원을 이제 그 장보고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자, 9세기에는 저기 신라 상인들의 활약으로 인해서 이제 그 양국 간의 어떤 그 민간 교역이 굉장히 활발해졌었고요. 신라 해적들도 이제 뭐 발생했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장보고의 활동. 그 그러니까 일본의 그 엔닌이라는 승려가 있어요. 엔닌이라는 승려가 이 중국의 산둥반도 지역에 가게 돼서 한 9년 정도 생활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9년 정도 생활하고 그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이 기행문이 입당 구법 순례 행기라는 이 기행문이 되겠습니다. 입당 구법 순례 행기의 그 기행문의 내용에서 이제 그 장보고의 뭐 도움을 많이 받았다. 장보고의 적산 버퍼원에서 이제 어느 정도 뭐 생활을 했었다. 일본인들이 뭐 장보고의 뭐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는 뭐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장보고의 활동이, 장보고는 중국의 군인으로서 활약을 했었잖아요. 무경군이라는 이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의 이 소장이라는 어떤 계급으로서 활동을 했었다. 청해진을 설치를 했었죠. 그 흥동왕에게 찾아가서 청해진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왜구들을 해적들을 소탕하겠습니다. 소탕을 하면서 해상무역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고 해상왕으로서 남해안을 완전히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당나라와 일본과의 무역도 이제 독점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정치세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이 신무왕 있지 않습니까? 신무왕? 앞전에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신무왕 때, 이 신무왕의 아버지가 이제 균정이지 않습니까? 이 균정의 조카가 이제 그 재룡이 되겠는데요. 재룡과 균정 간의 왕위 다툼 과정에서 재룡, 그러니까 희가왕이 승리를 하게 되고, 희가왕이 왕이 오르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균정의 아들이었던 신무왕, 그러니까 이 우징이 장보고에 의탁을 하게 되는 거야. 장보고에 의탁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희가왕이 그 김명, 그러니까 민해왕에게 이제 제거가 되고, 민해왕이 이제 왕이 올랐을 때에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우징, 그러니까 신무왕이 군대를 입고 쳐들어가서 민해왕을 죽이고 신무왕이 이제 왕에 오르게 되었었죠. 오르게 되면서 이제 장보고의 딸을 며느리로 드릴 것을 약속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신무왕이 이제 그 아들이 문성왕이 왕에 오르게 되면서 귀족들의 반발로 인해서 귀족들이 이제 염장이라는 장보고의 오래된 벗을 이제 또 친구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때에 염장이 장보고를 암살하는, 그러면서 청해진도 해체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도 나타났었습니다.